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법 연습 1 제13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나가네요. 자, 13주까지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끝이 나고요. 다음 16일 날 이제 기말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1시간이 이제 우리가 한 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줌 모임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보강은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한 강평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강에서는 줌 모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 카메라 켜고 그리고 나서 같이 다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마이크도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장소에 나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11회하고 12회 관련된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약간 오류가 있다는 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회 시험 문제 보면요. 11회 시험 문제에서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2011년 8월 1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2011년 8월 1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원래 문제에는 을이 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10년 4월 1일 날 전세권 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010년 문제에서는 2010년 4월 1일 날 전세권 저당권을 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정된 게 2011년 8월 1일 날인데 2010년 4월 1일 날 전세권 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날짜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날짜들은 모두 다 2년씩 미뤄서 2012년 4월 1일 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10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2012년도로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날짜가 맞지 않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2010년이라는 날짜를 놔두고 이 문제에서 오류가 난 거니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더 당길 수도 없겠네요. 2011년 8월 1일 날이니까 2009년도 안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날짜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들을 이제 결합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날짜 부분에서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저당권이 말소된 시점을 2010년이 아니라 2012년으로 고쳐서 그리고 그 이후의 날짜들도 2년씩 늦춰서 여러분들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1회 시험 문제였고요. 12회 시험 문제입니다. 12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런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경매를 신청했다. 이제 A가 갑이 채무를 변제하잖아. A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위에 문제에서는 갑이 Y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Y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2017년 7월 1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경매를 청구한 게 2017년 6월 1일 날로 되어 있죠. 이제 그 을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제 을이 경매를 신청한 시점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인 을이 경매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인 을이 경매를 신청한 시점이 여기서는 원래 문제에서는 2016년 6월 1일 날로 돼 있죠. 2017년 6월 1일 날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Y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2017년 7월 1일 날이니까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Y주택을 취득한 시점 이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날짜를 2017년 8월 1일로 수정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출 문제에서는 이 날짜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사례화 문제 하다 보니까 문제를 변형하다가 날짜를 집어넣는데 그 날짜들이 이제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약간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빼먹고 검토하다가 이제 오류가 난 걸 빼먹고서 그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날짜가 틀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혹은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험 문제 푸는 거 집중하다 보면은.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점수라든지 점수를 고려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불이익이 있을 이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헤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오류가 나올 때 여러분들 이제 뭐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검토하고서 바로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수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 가등기와 양도담보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채권 질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질권은 사실은 사례형 문제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겠지만은 오늘 내가 출제하는 사례 문제에서도 채권 질권에 관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선택형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죠. 근데 아무래도 사례형 문제에서는 채권 질권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출제될 법도 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 질권 설정도 결국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채권 질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든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도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쟁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뭐 채권 질권은 이제까지 기출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잘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형 문제는 풀어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 기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한번 설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사례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 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질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성립하게 되죠. 이걸 이제 그 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네, 합시다 그냥. 그리고 병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자, 채무자가 병에 대해서 A 채권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겠죠. 채권자니까. 채권을 갖고 있겠죠. 채권자니까. 그런데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A 채권에 대해서 A 채권을 이제 갑에게 질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갑은 A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채권 질권이 설정이 되는 건데요. 채권 질권이 설정되는 방법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채권 질권을 취득했다. A 채권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채무자한테, 병한테 주장하거나 또는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지와 승낙이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통지와 승낙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에 관한 민법 400조와 450조와 451조가 준용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채권 질권 같은 경우에는 450조와 51조가 준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에, 즉 병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에는 병이 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갖고 갑에게 주장할 수 없겠죠. 다만 갑이 그러한 항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이 을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갑에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였죠. 채권 양도의 경우 여러분들 잘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그쪽 부분을 찾아보세요. 한번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채무자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의를 불효하지 않은 승인을 했어요. 그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했을 경우에 그 채권자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갖고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 없죠. 하지만 양수인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즉 양도인한테 행사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갖고 양수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역시 채권 질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그러니까 요 채권이 저당권부 채권이었다. 저당권부 채권인데 이 채권을 갑에게 채권 입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저당권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저당권부 채권,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질권 설정의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권 질권이 성립되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양도와 통지, 채권 양도와 통지에 관련된 효력들 있잖아요. 이제 채권을 처분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채권 양도를 금지하기로 하는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제3자가 채권 질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채권을 양수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채권 질권의 효력인데요.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직접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기에 도래했고, 이제 이 A 채권도 변제기에 도래하고, 갑이 을에 대한 채권도 변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이면이죠. 금전이면, 잘못됐네요. 금전이면, 자기 채권의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전이 아닌 이제 목적물의 경우에는, 동산의 경우에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물건에 대해서 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가 먼저 도래한 경우, 즉 갑의 을에 대한 채권보다 A 채권의 변제가 먼저 도래하면은 병은 을한테 지급을 해버릴 수 있겠죠. 그걸 갑이 거기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자기가 지급하지 않으면은 그럼 역시 이행지체에 빠지게 될 테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집권자는 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을인데 병한테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걸 좀 약간 바꾸면은 이제 지금 여기 설명의 내용에 따르면은 병이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채권, 질권, 설정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채권, 질권자가 되겠죠. 채권, 질권자가 되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질권자는 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갑은 병에게 너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갚긴 하되 이걸 직접 그냥 을한테 주지 말고 그러면 내가 채권 질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이걸 금액을 공탁하라, 이런 식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사 집행의 방법으로 이제 갑은 이제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 그 다음에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방법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사 집행에 따르는 방법에 따라서 채권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즉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 및 전부 명령,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죠.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갑은 집행권한 없이도 자신이 채권 질권자다라고 하는 점만을 입증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거나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이 A 채권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라는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질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채권 질권의 실행 방법인 거고요. 두 번째, 채권 질권자에게, 즉 채권 이제 병이 채권 질권 설정자에게 질권자에게 채무자가 지급하였지만 입실 채권이 무효가 된 경우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병이 갑에게 직접 금전이니까 직접 지급 청구할 수도 있고요.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병이 갑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이제 금전을 직접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A 채권이 이제 채권 질권이 설정이 돼서 갑이 그 채권 질권에 기초해서 병한테 직접 이행을 청구했고, 그래서 병이 갑한테 매매대금, 이제 그 매매대금이 아니라 그 채권 질권이 설정된 그 채권에 대한 액을 이제 병이 갑한테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A 채권이라고 하는 게 무효였다. 그러면은 병은 자기가 지급한 것에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때 반환 상대방이 갑인가 을인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병은 갑한테 일단은 지급했으면은, 갑한테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반환은 을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질권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떤 거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경우와 비슷한 측면이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낙약자, 이게 요약자, 이게 이제 수익자인데, 이게 이제 이게 낙약자, 이게 이제 요약자, 그 다음에 이게 수익자. 자, 이런 경우에 낙약자가 이제 수익자한테 직접 지급했지만은 요 을과 병 사이의 계약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된 경우에, 이때 원상회복하는 당사자는 수익자인 갑이 아니라 요약자인 을이 되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을이 이제 갑에게 채권 질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만약에 그 채권 질권, 이제 그 채권, 입출된 채권 자체가 무효했다고 한다면은 병이 갑한테 지급한 것에 대해서 갑이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반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판례가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례 내용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질권의 경우에는 유질계약,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거 자체는 채무자를 이제 질권 설정자를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액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제 유질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그 을한테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질계약 같은 경우도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질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인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등기 담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비 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607조와 608조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607조와 608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대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매매대금이나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원상회복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07조, 608조 여러분들 봐야 되겠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법, 왜 안 되나요? 민법 607조, 608조 여기 나와있죠. 607조 대물 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이제 원리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608조에는 전 2조의 규정은 차주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607조, 608조에 위반되어 있는 그런 대물 반환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물 반환의 약정이 무효인 경우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약 당시에 그 이제 목적물의 가액과 목적물의 가액이 이제 원리금을 초과를 하면은,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판단하는 시점은 예약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피담보 채권액을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어디서 나왔었던 거랑 비슷해요. 채권자 취소권 할 때, 채권자 취소권 여부를 판단할 때 책임재산이 빠져나가는 경우에 그 책임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그 담보권 부분들은 책임재산에서 공제를 하고서 그리고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담보권이라고 하는 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큼을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제 목적물을 취득하더라도 이제 피담보 채권액만큼을 나중에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를 하고요. 예를 들면 원리금이 3천만 원이다. 근데 목적물의 가액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607조, 6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2,500만 원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2,500만 원을 빼면은 목적물의 가액은 사실상 2,5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변제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빌리는 시점, 여기가 변제기인데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어느 시점에서 돈을 빌릴 때에도 괜찮고요.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 시점에서 대물변제 약정을 했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물변제 변제기 전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달한 이후에 목적물에 이제 대물변제 약정을 했을 경우에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어떤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대물변제가 되겠죠. 이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물변제 약정이냐 대물변제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시점은 사실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물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행이 있어야지만 대물변제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물변제 약정,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이 자체가 이제 약간 개념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변제기 전에 대물변제에 대한 합의를 했는가, 변제기 이후에 대물변제에 대한 합의를 했는가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는 겁니다. 변제기 이후에 대물변제에 합의를 하는 것은 이거는 돈을 빌린 목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제기 이후에 대물변제하는 것은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607조, 608조에 의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607조, 608조가 막으려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리게 한 목적으로 채권자한테 어떤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물변제 합의가 어느 시점에 있었냐가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뭐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한 거니까 그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이 사람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무자이고요.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X 부동산을 채권자한테 주기로 대물변제 약정을 했어요. 돈을 빌리면서. 근데 이 X 목적물의 가액이 예약 당시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보다 이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보다 적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같거나 적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X를 갑한테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서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은 갑은 을에게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적용되는 건데 이 적용이 되지만은 뭐 가등기라든지 또는 양도담보 목적의 뭐 이전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경우,
돼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607조와 608조에 위반되더라도 가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607조, 608조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죠. 자, 이 경우에는 607조, 608조에 따라서 무효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 대물변제 약정으로서는 무효가 됩니다. 대물변제 약정은 607조, 608조에 반하니까 무효가 되죠. 하지만 이 대물변제 약정으로서는 무효지만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효력은 있습니다. 즉, 그 갑과 을이 X를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X를 갑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물변제 약정으로서는 무효가 돼요. 하지만 이 대물변제 약정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은 이 당사자가 대물변제 약정하기로 한 약정은 뭘로 해석이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양도담보의 약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갑과 을이 양도담보 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을이 갑한테 채무를 다 변제하면 다시 그 X 부동산을 찾아오는 형태가 양도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의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갑이 일단 을에게 양도담보 약정에 기초해서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재산권이 신탁적으로 갑한테 이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적으로 이전이 된다. 어쨌든 소유권이 이제 갑한테 넘어가겠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을이 갑한테 채무를 다 변제하면 다시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등기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지만은 그 약정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고 그 약정에 기초해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양도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가담법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 자,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청산 절차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가져야지만 또는 경매를 신청을 해야지만 채권자가 우선 이제 자기 채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청산 절차가 있어야지 본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청산 절차 없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있게 되면은 그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가등기 담보법의 내용들이 의미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이 경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실행 절차, 담보권 실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그 607조, 608조가 적용이 돼서 가등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통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본등기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게 어떤 절차인지 한번 좀 볼까요? 자, 변제기
도래한 다음에 청산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통지를 해야 돼요.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지 당시의 가액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아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것은 예약 당시의 가액인 거죠. 근데 이제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지 당시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 이제 그때까지 발생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있다는 통지를 하고요. 2개월이 경과되면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제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청산 절차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청산 통지는 효력이 유효합니다. 다만 그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또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청산금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청산 절차는 청산 통지로서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그 본등기는 무효이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산 기간 경과 전에 이제 본등기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본등기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청산금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청산 통지란 후에 2개월이 경과되었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본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라고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청산 절차가 다 갖춰진 걸로 볼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본등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 통지에 관련돼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청산 통지는 두 가지 통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가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자 이외의 이제 을의 다른 채권자가 이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후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다든지 담보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순위 저당권자한테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통지가 있는데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는 채무자나 또는 그 이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이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목적물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 여기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는 청산 절차의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안 되면은 청산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 같은 경우에는 청산 절차 그 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청산 절차 자체가 무효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갑이 저당권자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인데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갑이 이제 그 가등기 기초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에게 통지도 해야 되지만은 후순위 채권자들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갑이 나중에 이제 청산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청산금을 을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청산금을 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X 부동산에서 이제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그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이 채권자, 담보권자가 갖고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청산금을 채권자한테 직접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등에서도 통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는 청산 절차가 유효한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그 청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청산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부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런 기회를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청산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산금을 을한테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산금을 다시 달라라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요구를 하면은 갑이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다시 그 청산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변제, 아니, 진짜 청산금을 의뢰한테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청산금 중의 일부를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는 다르다.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는 청산 절차가 유효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는 청산 절차가 유효한지 여부하고 상관없지만은 결과적으로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다시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청산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매 절차가 개시된다면은 경매 절차에 참가해야 되고요. 유담보의 약정, 유담보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저당권 실행 방법,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유담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지금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산 절차를 끝내고 본등기라는 방법과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외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목적물을 제3자한테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에서 채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한다. 뭐 이런 식의 약정 같은 거는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유담보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는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죠. 청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청구를 통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자, 다 지우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담보권자의 처분 행위와 불법 행위인데요. 이제 채권자가 있고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이제 채무자,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되겠죠. 근데 X 부동산인데 이제 여기선 가등기 담보라고 하지 말고 양도 담보라고 한번 해보죠. 양도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의 이름으로 X 부동산에 대한 저당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 또는 지금 이제 가등기 담보인 경우에 만약에 청산 절차 없이 이제 X 부동산이 이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때 이 본등기는 무효이죠.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또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갑이 본등기가 무효이든 또는 아직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든 이제 갑이 자신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거 무효인 등기긴 하지만 그리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지만은 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함으로써 제3자가 선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3자가 선의라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을이 더 이상 소유권을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즉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이 이제 갑의 처분 행위에 따라서 을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X를 상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가액, 이제 갑이 X 부동산을 병한테 처분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당시에 X의 가액, 이것도 여러분들 가액이 세 군데 나오죠. 아까 이제 청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가액, 그 다음 또 목적물에 607조, 608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서의 목적물의 가액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통지를 할 때 가액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했을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위한 그때 이제 목적물의 가액이 한번 더 나오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때까지 발생한 피담보 채권액, 즉 을이 갑한테 갚아야 되는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금액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게 사실 청산금으로 지급돼야 되는 금액하고도 비슷한 금액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담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산 양도담보가 뭐 집합동산 양도담보라든지 동산 양도담보라든지 양도담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가 이제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다만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 개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을한테 X 동산에 대해서 양도 담보권을 설정해 줬어요. 양도 담보권을 설정해 줬는데 다시 이제 갑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병에게 양도 담보권을 또 설정해 준 겁니다.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근데 둘 다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둘 다 을에 대해서는 이제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이제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줬는데 병에 대해서는 점유 개정의 방법이 아니라 현실 인도의 방법이나 이제 간이 인도라든지 목적물 반환 조건의 양도 같은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병이 양도담보권을 선의 취득할 수는 있게 됩니다. 선의 취득하는 것은 가능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내용들도 이제 뭐 객관식 선택형 문제로 나오든지 아니면 사례 문제로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판례의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판결은 아까 입질채권의 경우에 그 입질채권 자체가 입질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그 법률관계가 계약관계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질권자한테 이미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 채권 질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판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산 절차가 이제 무효인데요. 요거 이제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어떤 점을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그 목적물의 가액과 원리금을 비교할 때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이제 저당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담보 채권액을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하고 607조, 608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이 부분 읽어볼게요. 재산권 이전 당시에 예약 당시 그 재산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맞춰진 본등기의 효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부분 읽어볼게요. 또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 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만 아니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효력이 없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청산금 지급 통지 의무인데요. 이거는 이제 채무자 등한테 통지하지 않으면은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 이제 그 판례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채권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과 아까 제3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도담보권자나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건 양도담보에 관련된 판결인 거죠.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그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해서 채무자가 더는 채무액을 채권자한테 지급하고 그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위협한 담보 목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더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때의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이때도 이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은 두 번째, 이제 이중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됐을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두 번째 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학기 쟁점 정리가 끝났네요. 여러분들 뭐 사이버 강의하느라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뭐 이제 뒤에 또 사례 문제 풀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쟁점 정리는 이걸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일단 그래도 또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했고 잠시 뒤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 풀고 나서는 시험 문제 해설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에는 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에 특별한 일정이 없으니까요. 줌 모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6월 9일 날이죠. 6월 9일 날 8시에 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고요. 그 사례 문제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죠.